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의 주제는 5월 정신, 국민과 함께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5월 정신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책임 있게 계승함으로써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에서는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5.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으로 폭이 30-40m가 되는 도로가 가득 찼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에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던 금남로. 참가자들은 저마다 희망과 구호를 담은 플래카드를 들고 힘차게 행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5.18 정신을 또 다음 세대한테 또 전달하는 게 또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제43주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옛 전남 도청 앞에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거리에는 5.18 정신을 알리고 표현하는 난장 부스 20여 개가 들어섰고 문화 예술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시민군이 먹던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보고 서로 나누기도 하며 대동정신을 이어갑니다. 이번 43주년 5.18 전야제 주제는 끝까지 우리는 정의파다입니다. 참다운 민주화 정의,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혼을 담았습니다. 지역 극단 등 예술인 150명이 참여한 공연이 총체극 형식으로 펼쳐지며 감동을 이끌었습니다. 축제로 승화하는 그런 무대의 장이 마련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저도 함께 박자를 맞췄습니다. 인상 깊었습니다. 전야제에는 수많은 시민과 각계, 여야 정치인까지 모여 43년 전 광주 시민이 열망했던 대동세상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부 5.18 단체가 불참한 데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여러 갈등이 노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왜곡 발언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왜곡처벌특별법이 제정된 지는 2년 반이 다 돼가지만 사실상 처벌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광주를 찾아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군 헬리콥터는 시민을 쏘지 않았고 반대로 광주 시민들이 헬리콥터에 사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 70년 동안 존재해왔던 박헌영의 후에 고정 간첩들이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 확신한 겁니다. 5월 단체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모욕이라며 5.18 왜곡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전 목사는 오히려 이 법을 없애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도 못하도록 하려고 광주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는데 나는 이 광주 사태 법을 UN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5.18 왜곡처벌법은 5.18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역사 왜곡은 사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아보자는 게 특별법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률 적용 대상이 워낙 넓어서 제정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를 증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재작년 12월 경찰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적용해 11명을 검찰에 넘겼지만 1년 반이 다 되도록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러한 증거 자료들을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5.18에 대한 왜곡 발언은 계속되며 유가족들의 마음을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법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논란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결국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악화하는 여론에 부랴부랴 수습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성준 대변인은 당 조사가 상당 시일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의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지체할 수는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미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엄중히 물어서 윤리 제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결정을 늑장 제소로 규정하고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SNS에 이 대표가 김 의원을 감싸고 돌며 방탄막을 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난이 일자 오늘에서야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를 결정하면서 관심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쏠렸습니다. 여야는 김 의원 징계 논의를 서두르자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절차를 놓고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간사간의 논의를 해서 숙려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윤리자문심사위원회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연이 돼버립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이런 방법 말고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드립니다. 윤리위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이 전체위와 소위를 두고 또 자문위원을 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두고 한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서 마녀사탕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어제 오후 4시간에 걸친 실무급 화상회의를 통해 지난 12일 열린 국장급 회의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시찰단 활동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앞서 일본 측은 우리 측이 전달한 시찰 희망시설과 관련해 일부는 내부 협의가 필요하고 다핵종 제거 설비 일부는 미운영을 이유로 시찰이 어렵다고 했는데 2차 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간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과 관련해 일본 도쿄에서는 시민들의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며 도쿄 도심 한복판을 행진합니다.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だと思うけど、やってはいけない。で、タンクに置いておくことは可能。もうほとんど増えないので、ほとんど水は増えないので、置いておけばみんなで頑張る印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 시위 참석자들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사람의 손으로 방사능을 퍼뜨리는 행위라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放射性物質の汚染水の排出っていうのは日本だけの問題じゃないし、もちろん福島だけでも問題ではない、世界中の問題なんで、みんなで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思います。 후쿠시마 원전 부지의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는 약 132만 톤으로 용량의 98%에 달합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2월에서 6월쯤 탱크 용량이 가득 찰 것으로 보여 방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배수 터널 공사는 다음 달 말까지 모두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온 상황. 일본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투명성을 갖고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얼마만큼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때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사용된다고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가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텔레비 등 후쿠시마현 지역 언론에 따르면 우치보리 지사는 지난 1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요인의 식사에 후쿠시마현산 식재료 등이 활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치보리 지사는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정보 발신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등에 대해서도 각국의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길의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모두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있고 미국의 지지로 한일 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의 양 당사자인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 모두 디폴트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협상 결렬에 대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채무 불이행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공화당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이 결국엔 타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every leader in the room understands the consequences if we fail to pay our bills, and it would be catastrophic for the American economy.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일요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늘리겠다는 고집을 꺾으면서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They finally backed off the insane, unrational, unsensible idea that you just raise the debt ceiling.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차가 여전히 큽니다. 특히 저소득층 급식 프로그램과 관련해 공화당은 의무 근로 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m not going to accept any work requirements that go much beyond what is already.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가동에 나섰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법안을 상임위 통과 없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심사 배제 청원을 시작한 겁니다. 청원을 성사시키려면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해 공화당 표 5개를 끌어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비상계획을 가동하는 건 채무 불이행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앞으로 1년간은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파산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주들의 환호를 받으며 주총장 무대에 오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검은색 티셔츠와 바지에 가벼운 차림이지만 그의 첫 마디는 많이 무거웠습니다. I expect things to be just at a macroeconomic level difficult for at least the next 12 months. 머스크는 앞으로 1년간 많은 기업이 파산하는 걸 보게 될 것이며 테슬라도 영향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힘든 시기를 넘기 위해 테슬라도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I believe in taking suggestions, so we'll try a little advertising and see how it goes. 방송에 출연해서는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So the Federal Reserve was slow to raise interest rates, and now I think they're going to be slow to lower them.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이 너무 굼뜬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있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해선 양날의 검이라며 기대감과 걱정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I think there's a strong probability that it will make life much better, and that we'll have an age of abundance, and there's some chance that it goes wrong, and destroys humanity. Hopefully that chance is small. 지난해 10월 인수한 트위터에서는 집단 지성을 활용해 가짜 정보를 바로잡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다. 일부 광고주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트위터 직원 80%를 해고한 것과 관련해선 무리한 조치였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미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 위성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질문에 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우주 발사체도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만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다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간호사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면서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 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내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과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구지역 발생 농가가 10곳으로 늘어나면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항체 형성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전국 농가의 구지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군별로 긴급 접종 확인반이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을 강화해 백신을 맞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매몰 처분 보상금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1년 반 동이나 이어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이들의 배임액을 높이는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인데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사업 배임액은 최소 651억 원이었습니다. 이들이 택지 개발로 예상되는 이익을 낮춰 잡으면서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의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새로 산정했습니다. 민관 유착이 없었다면 애초 실무진 건의대로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계산에서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민간업자들의 재판에도 바뀐 배임액을 반영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부는 고심을 이어왔습니다. 곧 1심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변경된 공소장은 지금까지 재판한 배임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고심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결국 이들의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공모 관계가 반영되더라도 전체적인 배임 혐의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범죄 혐의가 통일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뒤죽박죽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1년 반 동안 이어진 1심 재판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변호인들은 사실상 재판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비슷한 사건을 여러 차례 나눠 기소하면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까지 공모 관계가 넓어지면 민간업자들이 오히려 책임을 덜 수 있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의 미래신도시 관련 사건과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사건 등 비슷한 사건들과 병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다음 재판까지 결론을 내겠다면서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부담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관리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한 합동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재활 및 예방교육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 마약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오는 7월 대전에 중독 재활센터를 추가 설치해 청소년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법무부의 역할을 앞으로도 더 잘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오전 출근길 취임 1주년을 맞은 소회를 묻는 기자들에게 자신을 응원하고 비판하는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참여연대가 검사의 나라 1년 보고서를 발간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 누구라도 자기 주장은 할 수 있는 거라면서도 주전 선수가 심판인 척하며 국민을 현혹하는 게 문제라며 참여연대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이제 1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기사에 보니까 킨잘과 패트리엇 미사일 그림이 나와 있어요. 네. 러시아의 창이라고 볼 수 있는 킨잘과 우크라이나의 방패격인 패트리엇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킨잘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 수 있는 걸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레이더 탐지 회피 능력이 뛰어나서 현존하는 방공 시스템을 대부분 따돌릴 수 있고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다고 러시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엇은 날아오는 미사일뿐 아니라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어서 공중전에는 최고의 방패로 평가되는 방어구입니다. 자, 그럼 이 창과 방패의 싸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기사에서는 이 대결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전쟁 전에 킨잘 50기 정도를 소유하고 있던 걸로 전해지는데 그중에서 20기 정도를 소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킨잘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진다고 했고요. 반면 패트리엇도 영원한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했는데 요격을 반복하다 보면 위치가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고정된 발사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에게 발각되면 집중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누가 승리할 것인가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사상 첫 AI 청문회가 열렸는데 챗 GPT의 창시자가 AI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네, 현지 시간 16일 미국 상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AI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출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AI가 여론을 조작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올트먼은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서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처럼 국제협력기구를 만들어서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주자, 그러니까 선구자격인 오픈 AI의 CEO가 규제를 언급했다라는 거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오픈 AI의 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규제 논의를 앞당겨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시장을 점유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의 시작은 리처드 블루먼솔 법사위원장의 개회사였는데요. 개회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위원장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실제 스피커를 통해서 흘러나온 건 챗 GPT가 작성하고 AI로 음성 복제를 한 결과물이었던 건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생생한 얼굴과 표정을 만들어내고 또 음성까지 덧붙이는 건 이제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도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도 저희가 AI 관련 기사들을 계속해서 자주 다루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없다면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기사인데요. 자, 담배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이 70종류가 넘는데 8개 종류만 포기가 돼 있다. 너무 축소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담배에 포함된 발암물질 최소 70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국내법상 담뱃갑에 표시해야 하는 성분은 니코틴과 타르, 비소와 벤젠 등 8종뿐인데요. 이마저도 기존에는 니코틴과 타르만 표시를 하다가 2008년 8종으로 확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5년째 현재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표시 의무만 없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담배 회사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 심각합니다. 기사에서는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는 화장품과 비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화장품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전자담배도 똑같나요?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니코틴의 용액의 용량만 표기하면 돼서 더 허술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요. 해외의 경우는 전자담배를 포함해서 모든 담배에 들어간 성분을 공개하는 제도가 정착된 분위기인데요. 미국은 담뱃갑에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성분 목록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누구나 식품의약국 FDA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뒀습니다. 또 유럽연합과 캐나다, 호주 등도 이미 비슷한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성분 공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요. 9년여 동안 12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빈틈을 노려서 담배 회사들이 중독성을 높이기 위해 유해 성분이 든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화장품과 이제 성분 공개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좀 있고요. 유해 성분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배달비 이야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전하게 되는데 요즘 배달 음식 주문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저희도 좀 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음식을 배달해 먹는다는 응답이 작년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10명 중 4명꼴에서 10명 중 3명꼴로 줄었고요. 이들 중에서 80% 이상은 비싸진 배달비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배달앱 3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따져보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 1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을 지우고 배달 대신은 포장 대신은 집밥을 선택해서 먹는 상황에서 각 배달앱 회사들은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소비자들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조건이 배달비를 할인해 주거나 이런 건가요? 네,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비슷한 동선에 있는 주문을 묶어서 배달받을 경우에는 평균 2,000원대까지 배달비를 낮추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요기요는 한 달에 9,900원씩 정기 구독을 하면은 일정 조건에 맞춰서 주문할 경우 배달비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 쿠팡이츠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5에서 10%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과연 이런 신규 서비스들이 소비자들을 얼마나 붙잡을 수 있을지 이후에 나올 통계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의 5번째 기사입니다. 자, 최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죠. 구찌가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었는데 이 패션쇼를 열기까지 상당히 좀 많은 과정이 있었다고요? 네, 작년 8월부터 시작입니다. 구찌는 우주를 소재로 한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이면서 조선의 천문학이라는 테마로 경복궁에서 패션쇼를 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쯤에 한 패션 잡지의 청와대 화보 촬영을 두고 문화유산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은 잠정 취소하게 됐고요. 이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11월에 다시 열고자 했지만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다시 문화재위원회에 문을 두드렸고요. 결국에 이번에 패션쇼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이날 공개된 의상은 전통과 현대를 오묘하게 뒤섞은 스타일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또 한복을 연상시키는 디자인도 등장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찌는 앞으로 3년 동안 경복궁의 보존 관리와 활용 사업을 후원하기로 하면서 세심한 신경을 썼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패션쇼가 끝난 뒤에 뒤풀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인근 건물에서 애프터 파티를 열었는데요. 자정이 다 되어 가도록 소음이 계속되면서 50건 넘는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소음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경고만으로 해결이 잘 되지 않자 경범죄 처벌로 2건을 통고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구찌 측의 사과가 나왔지만 좀 씁쓸함이 남는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우리도 다 잘했는데 하나 잘못해서 혼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뒤풀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도로 한복판에 있던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아 기사가 다쳤습니다. 화물차가 떨어뜨리고 간 낙하물로 보이는데 사고 지점에 CCTV가 없어 범인을 잡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동준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택시 한 대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런데 도로 한복판에 벼랑간 철제 구조물이 나타나고 택시는 멈출 새도 없이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구조물이 시야에 들어오고 나서 충돌하기까지 딱 1초가 걸렸습니다.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김병수 씨가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다 당한 사고 장면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지며 김 씨는 이마 등을 다쳐 병원에서 2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씨가 들이받은 철제 구조물입니다.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높이는 1m가 훌쩍 넘고요. 성인 남성이 혼자 들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경찰은 김 씨보다 먼저 지나간 화물차에서 철제 구조물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추락한 건지 식별해내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사고 지점에 CCTV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 택시 재산은 그것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 못 오고 이렇게 있으니까 답답해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지난 2020년 소폭 감소했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화물차는 적재 화물 이탈 방지 기준에 맞게 덮개와 고정장치 등을 갖춰 운송해야 하고 이를 어겨 사고를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지켜서 화물을 제대로 안전하게 실지 않고 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낙하물 사고는 특히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억울함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하는 등 확실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고. 경찰은 CCTV 분석 범위를 사고가 일어난 지점 전후로 넓혀서 구조물을 떨어뜨린 화물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80대 전직 대학 교수가 대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80대 남성 송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대학 겸임교수 출신으로 20년 가까이 해당 대학 직원으로도 근무해온 송 씨는 지난달 연구실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던 20대 대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천여 채를 갖고 있다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 씨의 주요 공범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김 씨의 임대법인 직원 A 씨와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보조원 B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김 씨가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주택 220채 전세 계약을 알선하고 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물건 127채를 A씨 등에게 소개받고 소유권을 넘겨받아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바지 임대인 C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가 최근에 좀 있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시도가 또 있지 않을까,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냥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분이죠. DS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DS 부분에서 기술을 빼가서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직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이런 뭐 중요 자료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나중에 기술을 빼돌리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도들이 한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는 아니지만 이제 챗 GPT에 이제 잘못 물어봐가지고 원래 기술 같은 것들은 챗 GPT를 사용해서 하면은 GPT가 배우기 때문에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부주의하게 했던 경험들이 있으면서 반도체 기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시장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고 그다음에 삼성이 늘 이제 격차를 유지하면서 기술이라든지 조직 측면에서 격차를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이런 기술 빼가려는 시도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반도체 분야가 뭐 기술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공정이 여러 개가 한 60가지 공정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공정 전반에 대한 기술을 한꺼번에 개발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격차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 다 유출이 되게 된다라 그러면 쉽게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후발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늘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가스 요금도 이번 주에 올랐었는데 하반기에 뭐 서울 지하철 요금도 있고 지자체마다 버스 요금도 인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서민들 부담은 정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하철이라든지 혹은 이제 버스 요금이 300원씩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지하철 지금 150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반기에 150원이고 내년에 150원 또 올리겠다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이게 지하철비를 갑자기 300원 올리면 좀 가게 생활이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고 서민 경제에 충격을 주니까 그렇게 한 300원씩은 다 올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역버스는 한 700원 이상 오를 거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물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하철비 지금 1,250원 정도 하는데 그게 이제 300원씩 오르면 1,550원 하면 상당히 그러니까 100원, 200원 단위가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지금 300원 단위긴 한데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하철 요금만 따지면 20% 이상 오르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거리에 따라서 요금 좀 바뀌긴 하겠지만 기본 요금이 20%가량 거의 오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좀 배경이 있는데 이게 그 코로나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큰 배경이 있는데 코로나 때는 코로나에 대한 경제 우려가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 하강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물가를 좀 올리지 말자라는 이런 그 견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제 급격한 물가 상승이 되니까 또 공공요금 올리지 말자, 2022년에 또 올리지 말자라는 이런 논의들이 있으면서 사실 공공요금 올린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게 가격 현실화가 돼야 되는데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뭐 기본적으로 그 여러 가지 운영비가 오르는데 이게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줄줄이 어쩔 수 없이 인상하는 이런 양상은 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광역버스 700원이면 광역버스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부담이 심해질 것 같고요. 이렇게 좀 공공요금 인상이 된다면 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하고 작년에 이번 달하고 비교하면은 공공요금 통합해서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뭐 가스비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생각하면은 25% 이상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이런 교통요금보다는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료가 많이 오르면서 이런 물가 상승을 견인을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 또 이렇게 다른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이런 것들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민들 부담이 커지게 되고 서민들 부담이 커지
높아지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에 영향을 받는 다른 것들, 결국 임금도 약간씩 올라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러면 보조금, 교통 보조금 같은 것도 역시 올라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전기 요금하고 가스 요금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요금 인상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수치보다는 훨씬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 경제 결국은 물가가 안정이 되려 그러면 뭐 가스비, 전기료, 뭐 교통요금 다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다음 분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오를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료, 가스 역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서민 경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주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이른바 CF100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RE100에서 좀 노선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RE100이란 것은 재생에너지 100%, 재생 전기를 100%를 써서 기업을 운영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그러니까 주관이 사실은 기업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우리가 탄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를 이야기하죠. 네. 사실 어제 그제도 굉장히 더웠고요. 뭐 지금 태국 같은 나라가 45도 이상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기후 변화 때문이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결국은 발전소에서 탄소를 내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석탄 발전 같은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쓰는 전기를 RE100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 쓰자라는 이야기고요. CF100은 이제 조금 좀 다른 이야기라 여기에 원전을 추가했다라는 게 아마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이란 게 이제 원전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원전 자체가 발생시키는 탄소 양은 현저히 적거든요. 그냥 흔히 말해서 탄소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죠.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원전 자체는 흔히 말해서 탄소 배출이 적기 때문에 CF100이란 것은 RE100에 추가적으로 원전을 넣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개념이지만 왜 우리나라가 이제 CF100으로 가느냐 이런 게 또 이야기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RE100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가 우리가 RE100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전기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은 전기요금 2배, 3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풍력하고 태양력 발전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사실 발전시켜야 되는데 태양광을 발전시키려면 패널을 많이 설치해야 되고 일조량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그렇지는 않죠. 그다음에 습도가 높은 나라들은 태양광 발전이 또 좋지가 않습니다. 풍력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해상 풍력을 해야 되는데 그 지상 풍력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고 해상 풍력을 해야 되는데 해상 풍력을 할 지역 역시 전라도 이제 강진 뭐 이쪽 해안가 쪽인데 이쪽은 산업 시설이 없어가지고 송전료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발전료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RE100을 기업들이 하려고 하면은 정부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RE100을 함으로써 이 전기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 가격까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원자력을 써서 이러한 이슈들을 조금 해결하자라는 큰 이슈가 있고요. 결국 탄소는 비슷하게 줄이면서 원자력을 가지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결국 원자력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좀 줄이려는 이러한 노력 때문에 이런 아젠다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재가동시키는 이번 정부의 그런 에너지 정책 방향과 궤를 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결국 이제 국제사회 참여를 끌어내는 게 관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하다간 너무 국내용으로 끝나는 노선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RE100이라든지 뭐 CF100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아젠다는 무역 이슈랑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무역 이슈랑 관련이 깊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나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RE100 하기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고 이야기했고요.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벌써 한 80%까지 재생에너지 수준을 올렸거든요. 발전량에 이미 올렸는데 독일도 굉장히 선진국이고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앞서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나라들이 이게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원자력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는 싸게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싸다고 하면은 자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CF100보다는 RE100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원자력이란 것은 특히나 이제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또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소 경제로 이행을 해서 원자력은 흔히 말하는 탄소를 줄이는 수단이긴 하지만 뭐 3, 40년 가면은 이제 탄소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 경제로 이행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EU 이미 기반이 되고 재생에너지 가격이 싼 국가들이 굳이 이게 CF100 같은 것을 허용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환경 아젠다가 요새는 예전에 환경부라고 얘기하지만 요새는 기재부, 기획재정, 경제 이슈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산업부라든지 이런 이슈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무역 문제 그리고 이제 경쟁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걸 인정해 줄 것이냐는 또 다른 이야기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은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여기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나요? 최근 이제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이 부채를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냐 안 발생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네. 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뭐 해결하지 않을까. 뭐 미국 하원 의원장 미국 하원에서도 결국은 이번 주 내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주 내에 해결한다는 게 꼭 이번 주 내에 해결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5월까지는 해결할 것이다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조금 줄었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이 다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미국 뭐 하원이 결국 공화당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네. 하원에서 해결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호주 방문 일정도 취소했거든요. 호주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견해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 그리고 뭐 미국 지역은행들 주식들이 조금 올랐는데 이제 신용 상황이 좀 안정된 것들이 아니냐 이런 가지 두 가지 조건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장세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이슈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모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는 시트웨 주변 지역에서 로힝야족 약 4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양 북동부 벵골만에서 세력을 키워 북상한 사이클론 모카는 지난 14일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 시트웨에 상륙해 곳곳에서 폭우와 홍수 피해를 냈습니다. 네, 이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구온난화가 목표치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깨질 확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 전 세계 197개 회원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안으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구 기온변화 1.5도가 인류 생존의 위협을 막기 위한 최종 마지노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에 도달할 확률이 66%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a 66% chance that we would exceed 1.5 degrees during the coming 5 years. It's practically sure that we will see the warmest year on record during the coming 5 years once this La Nina phase is over. 향후 5년간 1.5도의 기온 상승이 일어날 확률은 20% 미만이라던 3년 전의 예측이 급격히 뛰어오른 겁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예상하는 건 지구온난화 현상과 함께 동태평양 열대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수온이 1.5도에서 2도 이상 높아지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 엘니뇨 현상이 기후변화와 결합해 전 세계 곳곳에 폭염과 홍수, 또 가뭄을 일으킬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인류에 닥칠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등학교 돌봄 교실 대기를 줄이고 맞벌이 가정이 아니어도 돌봄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아침과 저녁, 방과 후 시간 사이사이에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 교실도 늘어나고 방과 후 학교는 신청 시 추가로 한 과목을 무상 지원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매년 돌봄 교실 추첨 때마다 손에 땀을 줍니다. 돌봄에서 탈락하면 아이가 학교하는 12시부터 쉴 틈 없이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내 월급만큼 비싼 이모님을 구하거나 사직서를 내거나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도 돌봄 공백 때문이 큽니다. 정부가 돌봄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현재 대기 인원은 연초 15,000명 이상에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부산과 세종 등은 대기자가 없는 반면 경기도는 5,572명으로 지역 편차가 큽니다. 교육부는 우선 돌봄 대기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내 모든 공간을 검토하고 리모델링해 돌봄에 활용하고 지역 돌봄이나 방과 후 기간 등을 이용할 경우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엔 거점형 돌봄센터가 전국에 7곳 이상 구축됩니다. 돌봄 대기가 해소된 지역은 맞벌이 등으로 제한된 돌봄 신청 자격을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까지 확대합니다. 우리 아이들 누구나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과 돌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지켜나갈 이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 1학년 적응을 돕는 에듀케어 운영 기간을 최대 1학기에서 1년까지 늘리고 방과 후는 1+1, 수강생에게 한 과목을 추가로 무상 지원하며 대학과 기업, 기관 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도 하반기 중 100곳을 더 늘립니다. 이를 위해 4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데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반기 중 늘봄 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자체 위탁업체 소속의 50대 아이 돌보미가 17개월 된 아기를 가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심한 불안 증세를 보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가 다가오자 거칠게 밀치고 침대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발로 밀어 넘어뜨립니다. 아이가 밥을 먹으려 하지 않자 식탁을 손으로 내리쳐 위협하고는 볼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우느라 벌어진 입속에 숟가락을 집어넣습니다. 벽이나 침대 바닥에 머리를 들이받는 자해 행동도 관찰됩니다. 분리불안 장애인데 또래의 계월수보다 분리불안이 극대적으로 높아져 있다. 이 계월수에서 나올 수 없는 영상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은 돌보미 여성이 아이를 20차례 이상 학대한 거로 보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가해자 처벌보다 급한 건 아이의 정신과 치료. 의사 진단에 따라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 발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동보호기관 지원으로 지난 3월 말 겨우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곳 역시 후원금이 부족해 치료를 중단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관에서는 학대 예방 캠페인, 피해자 지원 등 사업비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충당하는 비중은 40%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후원금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후원자를 찾지 못하면 학대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할 거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학대 피해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와 관련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을 하고 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피해 아동 지원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 뒷받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신입 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쌍둥이형을 대리시험을 보도록 한 한국은행 직원에 대해 공동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입행한 소속 직원이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과 금감원 신입 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금감원의 필기 시험에 타인을 대리 응시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자체 조사에서 한은 직원은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의 1차 필기 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해 합격한 뒤 금감원 2차 필기 시험과 1차 면접 전형은 본인이 응시에 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10분쯤 서울 등촌동의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화물차를 부딪힌 뒤 인근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승용차와 충돌한 화물차 운전자가 발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70대 승용차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과 기름이 불이 붙으면서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해 화재 신고 3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충남 당진시 원당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대와 인력 30여 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림당국은 묘지 인근에 누군가 피워놓은 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에 있는 재활용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2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사이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때이른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구가 21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12도나 낮아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과 함께 겉옷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남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는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9.7도, 대전 19도, 부산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많게는 12도나 낮겠습니다. 서울 26도, 대전 22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여름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도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